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베트남 방링 삼성의 거대 산업단지. 단 1초의 멈춤도 허용되지 않던 삼성전자의 초정밀 생산 라인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수만 대의 로봇팔이 공중에 멈춘 그 기괴한 정적 사이로 베트남 국영 기업의 간부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비명을 지릅니다.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시스템을 잠글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엔지니어들이 단체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베트남 영공을 벗어나는 순간 베트남 경제의 심장은 박동을 멈췄습니다. 오만함에 취해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던 그들이 마주한 것은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과 국가 붕괴라는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국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스 뮬러입니다.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정밀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지난 30년간 전 세계 수많은 제조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독일의 마이스터 정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한국인들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이자 경외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방린과 타이응 우엔에 세워진 삼성전자의 거대한 제조기지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인의 모습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선 구도자의 경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혹은 숨이 막히는 동남아시아의 폭염 속에서도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은 미크론 단위의 오차를 잡아내기 위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현대 제조업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그 비옥한 토지 위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담당하며 자신들의 입에 밥을 넣어주자 마치 자신들이 한국의 상전이라도 되냥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국영 기업의 사장인 판민은 연일 언론에 나와 이제 베트남도 기술 국산화를 이룰 때가 되었다며 노골적으로 삼성의 핵심 기술 이전을 압박했습니다. 그것은 기술 협력이 아니라 명백한 갈취였습니다. 삼성의 핵심 공정 노하우를 베껴 자신들의 국영 기업에 이식하려는 그들의 음흉한 계획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위험한 도박의 끝은 베트남의 파멸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삼성전자의 수조 원대의 세무조사와 소급 과징금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땅에서 돈을 벌었으니 그만큼 더 내놓으라는 식의 막무가내식 갑질이었습니다. 약속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은 하루아침에 뒤집혔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프라를 사용하며 환경을 파괴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들이 겪는 수모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하급 관료들조차 한국인 전문가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서류를 집어던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공장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그들은 정말 몰랐던 겁니다. 그 공장의 문을 닫는 순간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줄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판민은 삼성전자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였다. 당신들이 여기서 나가는 순간 겪게 될 손해는 상상도 못할 텐데 순순히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는 마치 인지를 잡은 납치범처럼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자부심을 건드리는 상대에게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응징을 가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의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 담긴 서류를 받아 든 한국인 공장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제 곧 베트남은 자신들이 건드린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과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오만한 국가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을 건드렸을 때 어떤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오늘 여러분께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흘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베트남의 멸망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처음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를 기억합니다.
후끈한 열기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습한 공기는 전형적인 동남아시아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빠져나와 박린 성으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제가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사이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은색의 요새.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초정밀 제조기지였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수십 년간 정밀 기계 공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라인을 설계했던 저조차도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그 거대한 대지 위에 세워진 공장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한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쏘아올린 거대한 승전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삼성의 초정밀 반도체 및 스마트폰 조립 라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문위원으로 초빙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인들이 근면 성실하다고 해도 이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하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도 검증되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서 과연 독일의 마이스터들이 추구하는 그 완벽한 수치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저의 오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에어 샤워실을 지나 클린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천 대의 초정밀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부품들을 0.1mm의 오차도 없이 박아넣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구동 소음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전율케 했던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였던 박중권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는 공정 라인의 미세한 진동을 체크하기 위해 바닥에 청진기를 대고 있었습니다. 독일인인 저조차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미크론 단위의 진동이 제품의 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광기라고 부를 만큼 강렬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여기 있는 기계 한 대 한 대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불량품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은 단순히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직장인의 의무감을 넘어선 거대한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인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와 대화하고 공정의 흐름을 영혼으로 느끼는 진정한 장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 현지 채용 인원들에게도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이는 각도부터 납땜질의 온도 조절까지 그들은 마치 자신의 자식에게 가르치듯 끈기 있게 교육했습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그 혹독한 훈련에 혀를 내둘렀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한국식의 정밀함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힘이구나. 이토록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정밀함이 공존하는 민족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밖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세운 이 거대한 낙원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재정을 먹여 살리기 시작하자 베트남 지도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곳간을 채워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트남 국영 기업의 간부들과 정치인들은 수시로 공장을 찾아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공정의 복잡함이나 한국인들이 바친 헌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거대한 설비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뒷돈을 챙길 수 있을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베트남 현지 업체와의 협업 미팅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책임자였던 판미는 명품 시계를 차고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의 핵심 공정 데이터를 요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도 빌려주고 인력도 제공하는데 삼성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이제 기술을 공유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 베트남 기업들도 직접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노하우를 다 넘기세요. 그것은 정중한 요청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박중권 수석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수십 년간 수조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만든 국가 전략 기술이기에 공유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러자 판민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면 당신들은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오만함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어디에서 왔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베트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도로를 닦고 다리를 놓아준 덕분에 베트남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신들이 한국의 위에 서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독일의 격언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굶주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한국이라는 거인의 발등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박중권 수석과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창밖의 공장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우리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이 땅의 가난을 우리 손으로 씻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더 이상 기술이 머물 수 없습니다.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베트남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차오르던 서운함은 곧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냉철한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오만방자한 갑질에 대한 대한민국의 처절한 응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폭풍의 전야를 목격하며 전율했습니다.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한 한 호화로운 정부 부처 회의실. 창밖으로는 급격한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보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판민은 값비싼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권을 툭 쳤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간 베트남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 금액과 그로 인해 창출된 수만 개의 일자리, 그리고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민의 눈에 그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거대한 황금, 거위가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너무나 많은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베트남 공산당의 강경파 관료들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두운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민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지은 공장, 그들이 가져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핵심 기술들. 그것들은 이제 베트남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인해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미 이 땅에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를 끝냈기 때문에 절대로 베트남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설비들을 뜯어서 옮기는 비용보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삼성에게는 더 저렴할 것이라는 아주 멍청하고도 위험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치밀하고도 야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소급 입법을 통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과거에 약속했던 법인 세면제 혜택을 소급해서 무효화하고 환경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판민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돈으로 압박하면 그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거죠. 특히 그들이 자랑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공정과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우리 국영 기업에 전수하라고 압박할 겁니다. 거절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물류를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삼성은 우리 손바닥 안의 쥐와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연히 그들의 비밀 회의 내용 중 일부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저를 돕던 한 젊은 베트남 통역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귀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이 저지르려는 이 무모한 도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기업 간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특정 기업의 기술을 대놓고 갈취하려 드는 이런 파렴치한 행태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와 상도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판민은 특히 한국인들의 정과 책임감을 약점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자식처럼 아끼고 공정 하나하나에 영혼을 쏟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절대로 이 현장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뜨거운 심장을 차가운 계산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회의실 벽에 걸린 베트남 전도를 가리키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이 지도의 중심은 이제 삼성이 아니라 우리 베트남 국영 기업이 될 것이다.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폰에 베트남 국기를 새겨 전 세계에 팔아치우자. 그 자리에 모인 관료들은 마치 이미 승리라도 한 양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저력과 삼성이 지닌 글로벌 네트워크의 힘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판미는 삼성전자가 인도나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도? 거기는 전력도 불안정하고 인프라도 엉망인데 삼성이 거기를 간다고. 겁주려는 수작일 뿐이야. 우리 베트남만큼 숙련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는 자신들이 삼성에게 베푸는 시혜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덕분에 베트남의 문맹률이 낮아지고 대학생들이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며 가난했던 농촌 마을이 신도시로 탈바꿈했다는 사실은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부터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국세청 공무원들이 방린 공장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구둣발로 클린룸 입구까지 들어가려 하며 고압적인 자세로 장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당황하며 항의하자 베트남 관료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땅이다. 베트남 법에 따르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삼성을 굴복시켜 기술과 돈을 뜯어내겠다는 광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며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가 이내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중권 수석은 그날 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저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그리려 했지만 저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해 먹을 도구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은 못 참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입니다. 기술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을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를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삼성이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해온 대한민국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판민과 그 일당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베트남 경제의 장례식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이제 곧 삼성이 휘두를 냉혹한 칼날이 베트남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베트남의 영광이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이었습니다. 방린 공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습기가 가득했고 평소라면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출근길의 풍경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관용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베트남 국세청과 공안,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인원이 이미 정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범죄 현장을 급습하는 군대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세무조사를 본 적이 있지만 이토록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며 들이닥치는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명백한 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의 안전 규정이나 보안 절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밀 부품을 다루는 공장은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곳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관료들은 먼지가 잔뜩 묻은 구둣발로 방진 구역 입구까지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보안 요원들이 방진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정중히 가로막자 한공안 간부가 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땅이다. 베트남법 집행관이 가겠다는데 감히 누가 막아서는가. 당장 비키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이닥친 그들은 거대한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요란하게 내던졌습니다. 그 서류의 맨 앞장에는 붉은색 직인이 찍힌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한 삼성의 한국인 재무 담당 이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곁에서 보았습니다.
거기 적힌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 부과한 1차 과징금의 액수였습니다. 명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지난 5년간 삼성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를 전액 소급해서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장에서 배출되는 정화된 물이 주변 농지의 토양을 미세하게 오염시켰다는 근거 없는 환경 부담금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화 시스템을 그들은 한순간에 오염원으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판민의 지시를 받은 관료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금액을 일주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공장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수출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만약 기술 이전에 협조한다면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감면해줄 용의가 있다. 그들의 목적은 너무나 투명했습니다. 돈을 빌미로 삼성의 목줄을 죄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초정밀 제조 기술의 핵심 설계를 훔쳐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 안에 감돌던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차가웠지만 한국인 간부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고지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박중권 수석은 제 옆에서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저들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태워버리는 것이 삼성의 서류가 아니라 베트남의 미래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군요.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나면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며 결국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중한 자산인 기술력을 통째로 빼앗기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공장 분위기는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베트남 공무원들은 아예 공장 내부에 상주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의 위생 상태부터 기계의 소음 수치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불러내어 똑같은 질문을 수백 번씩 반복하며 괴롭혔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에 한국인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이었던 것은 베트남 현지 언론들의 태도였습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언론들은 일제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불을 유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났다며 찬사를 보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공장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배신감의 크기를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지어준 학교, 그들이 기부한 수조 원의 사회공헌 기금, 그리고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 그 모든 호의가 탐욕이라는 괴물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린 현장이었습니다. 판민은 연일 텔레비전에 나와 베트남은 더 이상 외세의 경제적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민족주의를 선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라도 된 양 우쭐거렸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자신의 국가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는 무능한 독재자에 불과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한국인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베트남 정부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무언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설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치밀함과 결단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베트남이라는 땅에 미련을 버렸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와는 단 1초도 함께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강한 자존심이 작동한 것입니다. 일주일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결국 돈을 내놓거나 기술을 넘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축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어디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이 있지만 베트남은 삼성 없이는 단 하나의 최첨단 스마트폰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곧 베트남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달콤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대한 폐허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파멸의 시작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공장 내부의 공기는 이제 단순히 무거운 것을 넘어 숨이 막힐 듯한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던 것은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베트남 현지 직원들 사이에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단 며칠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가난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베트남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동과 민족주의라는 독약이 퍼지자 어제까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베트남 직원들의 눈빛에 서늘한 적대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메인 조립 라인에서 터졌습니다. 박중권 수석이 공정의 미세한 오차를 발견하고 현지 조장인 탄에게 수정을 지시했을 때였습니다. 탄은 박 수석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 한 명으로 삼성의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기술을 익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탄의 반응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는 박 수석의 지시를 들은 채 만체하며 스마트폰 화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수석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라인을 멈추고 센서 값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탄은 갑자기 엔지니어링 도구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잔소리는 지긋지긋합니다.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우리 기술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산 라인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제히 일을 멈추고 박 수석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 수석은 마치 보이지 않는 둔기에 맞은 듯 잠시 휘청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밤을 새워가며 가르쳤던 제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방해물이라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동료들을 선동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한국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장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한국인들은 당장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 공장 내부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서서 인간의 탐욕과 선동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탄의 도발에 동조한 몇몇 노동자들은 심지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지나갈 때 발을 걸거나 침을 뱉는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땅에 쏟아부은 한국의 진심이 이런 식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며 저는 독일인인 저조차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이후 한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우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박중권 수석은 바닥에 떨어진 도구를 묵묵히 주워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기술이었지만 저들이 원한 것은 약탈이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자리에는 더 이상 가르침도 기술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교육 전수 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베트남 직원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메인 서버와 소프트웨어 통제실에 틀어박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이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이자 공장의 심장과도 같은 소스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잠금 장치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삼성이 떠난 후 남겨진 기계들이 고철 덩어리로 변하게 만들 아주 정밀하고도 냉혹한 작업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탄과 같은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모든 기술을 습득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 몇 권과 기계 조작법을 익힌 것이 기술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밀 제조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기계가 아니라 수천만 줄의 코드 속에 숨겨진 최적화 알고리즘과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에 있다는 사실을 그 무지한 자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침묵을 굴복으로 오해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갑질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공장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삼성 로고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란하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개인용 측정 장비 핵심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 그리고 동료들과 찍은 사진첩들을 하나둘씩 가방에 담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그들의 손길에는 일말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의 뒤통수를 쳐서 거대한 전리품을 챙겼다고 생각하며 축제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판미는 승전보를 울릴 날짜를 저울질하며 거드름을 피웠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나는 그날 베트남이 자랑하던 현대적 공장들은 영원히 빠져나간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베트남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이 얼마나 처참한 대가로 돌아오는지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갑질과 현지 직원들의 배신이 정점에 달했을 무렵 드디어 대한민국 서울 본사로부터 전권 대사가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부사장급 인물로 수십 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수조원 규모의 협상을 이끌어온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그가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내렸을 때 베트남 정부는 평소와 달리 의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판민을 비롯한 관료들은 이미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기에 삼성의 고위 임원을 불러다 놓고 최후 통첩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노이 정부 청사 대회의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판민은 거만한 자세로 상석에 앉아 김 부사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김 부사장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즉시 납부하고 우리가 지목한 12가지 핵심 제조 공정의 소스 코드를 베트남 국영 기업에 공유하십시오. 그것만이 삼성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판민은 마치 자비로운 통치자가 패배한 적장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판민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주 느긋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동작은 마치 정밀한 기계를 조작하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는 판민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민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베트남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최종적인 입장을 통보하러 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기술도 돈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삼성이 쌓아온 그 모든 신뢰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부과한 그 말도 안 되는 과징금을 단 1원도 납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기술을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넘겨줄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판민의 얼굴이 불그락달락하며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베트남 정부를 협박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장 문을 닫게 하면 당신들이 입을 손해는 10조 원이 넘습니다. 판민의 고함에도 김 부사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판민이 가여운 사람이라도 되는 양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해라뇨? 우리는 그 금액을 이미 수업료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 말입니다. 하지만 판민 의원님, 당신들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성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온 200여 개의 한국 협력 업체들이 동시에 철수할 것입니다. 하이퐁 항구의 물동량은 반토막이 날 것이고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은 쓰레기 수준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기업이 삼성을 뒤통수 친 나라의 단일 달러라도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김 부사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베트남 관료들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일부 경제 관료들의 안색이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이 철수하는 순간 베트남의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에 취해 있던 판민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허풍 떨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그 거대한 설비들을 어떻게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 부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옮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계에 깃든 영혼을 걷어갈 뿐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계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30분 뒤에 박린과 타이응 우엔의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김 부사장은 의전 차량도 사양한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그가 남긴 말의 무게는 베트남 정부 청사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박린 공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키보드에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종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안 락다운이었습니다. 수만 대의 로봇팔이 일시에 정지했고 공장을 가득 채웠던 기계의 웅성거림은 기괴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붉은색 글씨로 접근 거부라는 메시지만이 깜빡거렸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당황하며 기계를 강제로 돌리려 했지만 그 어떤 버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판민은 여전히 이것이 삼성의 블러핑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당장 공장을 정상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휘두른 칼날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베트남은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로 거대한 산업단지가 한순간에 유령 도시로 변하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오만한 국가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이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시스템을 봉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판민과 베트남 강경파 관료들의 반응은 오히려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삼성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하노이의 관저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판민은 호기롭게 술잔을 들어 올리며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공장을 멈췄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공장 건물과 그 안에 가득한 수만 대의 최첨단 기계들은 우리 베트남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기계를 들고 비행기에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계들은 모두 우리 위대한 베트남의 자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판민은 삼성이 공장을 멈춘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난 빈자리를 베트남 국영 기업의 인력들이 채우면 그동안 삼성이 가져가던 그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국가의 금고로 들어올 것이라는 장밋빛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국영 언론들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선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베트남 경제 독립을 선언하다, 삼성의 갑질을 물리치고 첨단 제조시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 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공장 앞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판민은 직접 박린 공장 정문 앞에 나타나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멈춰 서 있는 기계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0년간 한국인 밑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저 기계들을 다시 돌려 베트남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그의 연설에 취한 현지 노동자들은 태극기를 불태우며 환호했고 탄을 비롯한 배신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혁명가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기계공학을 평생 연구해온 엔지니어의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마치 유치원생이 핵발전소 제어실을 점령하고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은 단순한 기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퍼진 공급망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초거대 인공지능 시스템이자 나노 단위의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그 복잡한 알고리즘 없이는 그 기계들은 그저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판민은 베트남 군 공학자들과 국영 기업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여 삼성의 메인 서버를 해킹하고 시스템을 강제로 재부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걸어놓은 보안 락다운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암호를 걸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나? 우리도 해커들이 있다. 강제로 시스템을 포맷하고 새로 깔면 그만이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들이 메인 콘솔 박스를 뜯어내고 전선을 무식하게 연결하며 강제로 전원을 공급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탄은 박중권 수석의 자리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전체 시스템이 다시 시작될 거야. 한국인들은 우리를 겁주려 했지만 사실 별거 아니라고. 그는 승리에 도취한 미소를 지으며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기계의 활기찬 구동음 대신 들려온 것은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습니다. 지지직하는 불길한 전기 스파크 소리와 함께 공장 내부의 모든 모니터에 기괴한 노이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걸어놓은 보안 장치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강제로 시스템을 조작하려 할 경우 핵심 칩셋의 데이터를 스스로 파괴하고 하드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자폭 프로토콜이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탄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천만 달러짜리 초정밀, 노광 장비와 식각 장비의 두뇌들이 일제히 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여기저기서 경보음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판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기계를 멈춰. 아니, 다시 돌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오직 치명적 오류라는 메시지만이 무한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판민의 눈에 서서히 서리기 시작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큰 소리를 쳤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운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임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삼성을 비웃으며 축배를 들던 그들의 환호성은 이제 비명과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훔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오만함이 마침내 자신들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처절한 파멸의 서막을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린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베트남 기술자들이 타버린 회로 기판을 붙잡고 절규하는 동안 공장 밖 한국인 전용 거주 단지는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그 적막은 포기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철수 작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박중권 수석의 부름을 받고 거주 단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대의 대형 버스와 대형 트럭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 한마디의 고성도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자의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전략적 퇴각을 보는 듯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인들의 결단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이라는 국가 시스템 속에서 삼성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 선언과 동시에 전 세계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되어 있던 베트남 법인의 모든 데이터 접근 권한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그토록 탐냈던 생산 공정 최적화 알고리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만 명의 인력을 관리하던 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인 ERP 시스템이 하노이 서버에서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인들이 손에 쥔 것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모니터와 정지된 하드디스크뿐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력망의 붕괴였습니다. 삼성전자 박린 공장은 베트남 북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 수요처였습니다. 삼성이 메인 변전소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베트남 국가 전력망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서지 전압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하 상실로 인해 인근의 다른 공장들과 민가들까지 일제히 정전 사태에 빠졌습니다. 박린 전체의 가로등이 깜빡이다 꺼졌고 전력망의 불균형으로 인해 베트남 국영 발전소의 터빈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췄습니다. 삼성이 멈추자 베트남 북부의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동맥 경화에 걸린 환자처럼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짐을 챙겨 버스에 오르는 박수석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목시계는 여전히 한국 표준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공장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독일인들은 물건을 만들 때 영구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구적인 번영의 씨앗을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씨앗을 볶아서 먹어치우려 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타버린 껍데기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마저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책상 위에 단 하나의 메모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적힌 포스트잇 하나, 공정 팁이 적힌 수첩 한 권까지 모두 파쇄하거나 챙겨갔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이 떠나면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겠지만 그것은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정립한 그 미세한 감각과 노하우는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머릿속과 손끝에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간 공장은 이제 그저 거대한 고철 창고에 불과했습니다. 버스가 공장 정문을 통과할 때 판민과 베트남 관료들이 차를 가로막으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판민은 새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차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이건 계약 위반이다. 당장 내려서 시스템을 복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땅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위협은 이제 비굴한 구걸처럼 들렸습니다. 공장의 전력이 끊기고 물류가 마비되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부사장이 탄 앞차는 판민의 외침을 무시한 채 차갑게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의 단계를 넘어 처단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 젊은 엔지니어들은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베트남 관료들의 갑질과 현지 직원들의 배신에 시달리며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 자신들의 기술을 존중하는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수조원 규모의 신규 공장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작은 웅덩이를 버리고 더 크고 깊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홍강의 물줄기가 거칠게 소용돌이쳤습니다. 마치 베트남 경제의 불투명한 앞날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삼성의 버스 행렬이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고 그 뒤로는 한국 협력 업체들의 트럭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이 자랑하던 박린의 기적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국가 전체의 암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하고도 냉혹한 엑소더스의 현장에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결단이 전 세계 투자 지형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직감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게 남은 것은 기나긴 후회와 고통의 시간뿐이었습니다.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로 북적였을 공항. 터미널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서 급히 보낸 전세기를 포함하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모든 특별기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국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뼈대를 이루던 거대한 생태계가 통째로 이 땅을 빠져나가는 경제적 대이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인파 속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질서, 정연함과 그 이면에 서린 차가운 단호함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과 함께 베트남에 진출했던 200여 개의 협력 업체들이 동시에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밀 나사를 만드는 업체부터 특수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업체, 포장박스와 물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까지 일제히 짐을 쌌습니다. 판민과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떠나도 그 설비와 협력 업체들은 남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한국인들의 끈끈한 기술 동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었습니다. 협력 업체 사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지붕이 없는 베트남은 우리에게 지옥일 뿐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정부 밑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심하고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공항 입구에서는 베트남 공안과 세관원들이 필사적으로 한국인들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가져가는 가방을 일일이 뒤지며 국가 기밀 유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트북과 저장 장치들을 압수하려 들었습니다. 한 세관원은 박중권 수석의 개인 가방을 낚아채며 고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안에 삼성의 기술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국을 금지한다. 하지만 그들의 갑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공항에는 삼성 법무팀 소속의 국제 변호사들과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를 언급하며 베트남 정부의 불법적인 행동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베트남 관료들의 눈에 서서히 차오르는 당혹감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면 한국인들이 겁을 먹고 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 대가는 국제사회에서의 영구적인 고립과 천문학적인 배상금, 청구가 될 것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며 단련된 대한민국의 외교적 저력과 거대 기업의 법적 대응 능력이 결합하자 베트남의 치기 어린 갑질은 그저 하룻강아지의 짖음처럼 초라해졌습니다.
결국 세관원들은 윗선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길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밖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박린과 타이응 우엔의 이른바 삼성타운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수천 개의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거주하던 수만 세대의 고급 아파트들은 하루아침에 빈집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했고 삼성의 식자재를 납품하던 현지 농민들과 물류를 담당하던 운전기사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판민이 외치던 경제 독립의 실체가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놓는 경제 자살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전세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하노이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난 때문인지 도시 곳곳의 조명들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야경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반면 활주로에 대기 중인 한국 비행기들의 엔진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웅장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거인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남겨진 고철 덩어리들의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수천 배 더 가치 있는 기술력과 단결력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고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신뢰를 배신하는 곳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인도로 갑니다. 그곳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있으니까요. 그의 눈에는 슬픔보다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베트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스스로 걷어찬 행운을 인도가 거머쥔 셈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베트남 땅이 발 아래로 멀어질 때 저는 보았습니다. 암흑에 잠긴 박린 산업단지의 거대한 그림자를요. 한때 밤낮 없이 빛나며 동남아시아의 희망이라 불리던 그곳은 이제 차가운 금속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판민과 그 일당들은 여전히 관저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배는 항구를 떠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베트남 경제에 남은 것은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과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건드린 오만한 자들이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라고 말입니다. 삼성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베트남이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꿈꿨던 경제 독립이 아니라 숨이 멎어버린 거대한 시체와도 같은 국가 경제였습니다. 하노이와 호찌민의 증권 거래소는 개장과 동시에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으로 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협력 업체들의 철수 소식이 전 세계 외신을 타고 타전되자 베트남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은 공포에 질려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 하락 표시로 도배되었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상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생명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베트남의 국가 신용이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베트남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베트남을 투자 부적격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을 내쫓은 나라에서 어떤 외국 기업이 안심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냉혹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외환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25%를 책임지던 삼성의 달러 유입이 끊기자 베트남 동화의 가치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치솟았고 생필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하노이 시내의 은행들 앞에는 자신의 예금을 달러나 금으로 바꾸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박린과 타이응 우엔의 산업단지는 거대한 절망의 수용소로 변했습니다. 출근 버스를 타고 평소처럼 공장으로 향했던 수십만 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한국어로 된 폐쇄 고지서와 함께 삼성이 떠났음을 알리는 차가운 안내문만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비난하며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외쳤던 탄과 같은 선동가들은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남겨진 것은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흐느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노이에 잠시 머물며 이 비극적인 광경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제가 묵던 호텔의 직원조차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정말 삼성은 돌아오지 않나요? 우리 남편도 삼성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지도층의 잘못된 선택이 아무 죄 없는 수많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서 누렸던 안온한 일상은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관저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판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국영 기업들을 총동원해 공장을 가동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고되는 수치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공장을 돌릴 전력이 부족했고 부품을 공급할 협력 업체들은 이미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기계를 제어할 두뇌인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지 단 사흘 만에 베트남의 무역 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 금고는 비어가고 있었고 약속했던 보조금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분노는 민심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베트남 지도부가 뒤늦게 깨달은 공급망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계만 있으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부품 중 베트남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플라스틱 케이스나 단순한 나사 몇 개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은 모두 한국이나 한국 협력 업체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공급망이 끊긴 공장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판민이 자랑스럽게 점령했던 그 수조 원짜리 설비들은 이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장 안에서 녹슬어가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돌려달라. 무능한 정부는 물러나라. 는 구호가 하노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의 선동에 속아 한국인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배고픔 앞에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호의를 걷어찬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자랑이었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고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불안한 정국을 피해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의 풍경을 보며 대한민국의 무서운 결단력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결코 요란하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가져온 것을 조용히 챙겨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부재의 무게는 베트남이라는 국가 전체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냉혹한 복수였습니다. 판미는 이제서야 삼성 본사의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며 국어를 시작했지만 이미 돌아선 한국의 마음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심장은 그렇게 멈췄고 기나긴 어둠의 시간이 이 땅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판민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명령을 받은 베트남 국방 과학기술연구소의 엘리트 공학자들과 국영기업의 기술자들은 삼성이 남기고 간 박린 공장의 제1라인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트남에서 최고의 두뇌라고 자부하며 한국인들이 걸어놓은 보안 장치쯤은 며칠이면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 큰소리쳤습니다. 판민은 그들에게 수조 원의 예산을 약속하며 단 한 대의 스마트폰이라도 좋으니 우리 기술로 직접 작동시켜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자 전 세계에 자신들이 삼성 없이도 일어설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내부의 공기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전력이 복구되고 비상 조명이 켜졌지만 기계들은 죽은 거인의 뼈대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은 가장 먼저 메인 제어 콘솔의 하드웨어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뚫지 못한다면 제어보드를 직접 조작하여 기계에 강제로 신호를 보내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한국 기술력의 정수라 불리는 다중 보안 하드웨어 인터락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핵심 칩셋에는 미세한 압력이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는 순간 칩 내부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논리 폭탄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메인 보드의 점퍼를 연결하려던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모니터에는 보안 위반, 하드웨어 파괴 개시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찰나의 순간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초정밀 제어칩에서 푸른 빛의 스파크가 튀며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품 하나가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를 구동하는 모든 논리 체계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켜보던 기술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로봇팔을 구동시켜 조립 공정을 흉내 내보려 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력이 달라붙어 유압 장치를 수동으로 조작하고 전선을 우회하여 연결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로봇팔이 기괴한 금속음을 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판민의 보좌관들은 그 광경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영상을 찍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단 3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초정밀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받지 않는 로봇팔은 미친 괴물과 같았습니다. 로봇팔은 부품을 집어 올리는 대신 조립대에 놓인 고가의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기판을 무지막지한 힘으로 내리눌렀습니다. 바지직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수천 장의 초정밀 기판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제어 불능에 빠진 로봇은 멈추지 않고 주변의 정밀 광학 장비들을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렌즈가 깨지고 레이저 조사 장치가 꺾이며 수백억 원의 설비가 단 몇 초 만에 고철 더미로 변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소프트웨어가 죽어버린 시스템은 그 명령조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린 모터가 폭발하며 공장 내부의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참상을 보며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가졌던 그 보이지 않는 감각의 위대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기계의 아주 미세한 마찰음만 들어도 어느 부분의 윤활유가 부족한지, 어느 축이 0.001mm 어긋났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적힌 지식이 아니라 수만 번의 반복과 헌신을 통해 몸에 새겨진 장인의 영혼이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은 기계를 조작할 줄은 알았지만 기계와 소통하는 법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진 기계는 더 이상 최첨단 도구가 아니라 침입자를 응징하는 거대한 덫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클린룸의 파괴였습니다. 소방 시스템이 오작동하며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설치된 헤파 필터들이 젖어버렸고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나노 단위 공정을 수행하던 청정구역은 순식간에 오염되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먼지 한 톨은 치명적인 폭탄과 같습니다. 이제 그 공장은 수천억 원을 들여 청소하지 않는 한 단 하나의 제대로 된 부품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판민은 보고를 받고 격노하며 기술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선을 잘못 연결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복잡할 줄 누가 알았어. 그들의 다툼 소리는 텅 빈 공장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훔칠 수 있다고 믿었던 기술은 눈에 보이는 기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내쫓았던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기술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신뢰와 정직함 없이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베트남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기가 자욱한 공장은 기괴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타버린 회로 냄새와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뒹구는 그곳은 더 이상 동남아시아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무지가 빚어낸 거대한 흉물이었고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영혼을 잃은 기술은 그저 파괴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베트남은 자신들이 파괴한 그 고철, 더미 위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황금기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후 박린과 타이응우엔의 풍경은 마치 거대한 폭격이 휩쓸고 간 전장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파편이나 화염 대신 더욱 잔인한 침묵과 파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던 수천 개의 현지 협력 업체들의 연쇄 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일감을 믿고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놓았던 베트남의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그들에게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방닌 시내의 한 공업지구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때 활기찼던 현지 부품 가공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장 정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통곡하는 사장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떠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선동을 믿고 우리도 이제 한국인 없이 할 수 있다며 큰 소리쳤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갚아야 할 막대한 이익금과 원금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은행들은 자금 회수를 위해 무자비하게 담보권을 행사했고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은 단 몇 시간 만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도미노 현상은 산업계를 넘어 베트남 서민들의 살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이른바 삼성 효과로 불리던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숙련 노동자들을 위해 지어졌던 수만 채의 아파트와 상가들은 이제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이 되었습니다. 하노이 외곽의 신도시들은 밤마다 불 꺼진 창문들이 해골의 눈처럼 번뜩이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수입 자재를 썼던 건설사들은 분담금을 이기지 못해 줄줄이 부도를 선언했고 노후 자금을 털어 상가를 샀던 은퇴 노인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상권의 몰락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식당들, 그들이 즐겨 찾던 카페와 마사지 숍, 그리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매일 끼니를 해결하던 노점상들까지 모두 연쇄 파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 카페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삼성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전 재산을 털고 사채까지 빌려 세련된 카페를 차렸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고객들로 북적이며 성공한 사업가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그의 카페에 남은 것은 먼지 쌓인 에스프레소 머신과 갚지 못한 이자 독촉장뿐이었습니다. 그는 판민정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지. 이렇게 거지로 만든다는 말은 없었다. 왜 한국인들을 쫓아내서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가? 금융권의 위기도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 베트남 시중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은행마다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과 대출 연장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자 시중 금리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이는 다시 살아남은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의 국가 신용 등급이 추락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마저 막히자 국가 전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베트남 동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공식 환율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달러와 금이 거래되는 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청년들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께 매달 보내던 송금을 중단해야 했고 이는 베트남 농촌 경제의 붕괴로까지 번졌습니다. 한때 삼성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신랑감, 신부감 대우를 받던 청년들은 이제 실패자의 낙인이 찍힌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에 불신과 원망의 에너지가 가득 찼습니다. 정부의 선동에 속아 한국인들에게 침을 뱉었던 노동자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쫓아낸 행운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담한 붕괴의 현장을 지켜보며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생명력을 불어넣던 거대한 혈맥이었습니다. 그 혈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베트남은 이제 서서히 괴사해가고 있었습니다. 판민과 지도층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땅은 이미 희망이 사라진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먼지 섞인 바람이 텅 빈 산업단지를 휩쓸고 지나갈 때 저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보이는 삼성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떼어내지 못한 안내판, 한국어로 적힌 안전수칙,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한국인 엔지니어의 낡은 안전모. 그것들은 한때 이곳이 세계 경제의 심장부였음을 증명하는 슬픈 유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신뢰를 우습게 여긴 대가는 이토록 잔혹하고도 광범위했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십수조 원의 손실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적인 파멸의 기록을 가슴에 새기며 오만한 국가의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국가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자 베트남 지도부는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거대한 재앙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던 판미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어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졌고 베트남 정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 전권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염치도 없이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삼성전자의 경영진을 만나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들을 다시 베트남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어를 넘어선 국가의 생존을 건 처절한 읍소였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 시티, 전 세계 전자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의 위용은 베트남 대표단의 길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거대한 유리궁전처럼 솟아오른 연구동들과 삼엄한 보안 속에서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수만 명의 인재들을 보며 베트남 관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을 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영빈관이 아닌 일반 외부인 대기실에서 무려 5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거 하노이에서 삼성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갑질을 일삼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차가운 생수 한 병을 손에 쥔 채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일전에 하노이에서 냉정하게 철수를 선언했던 김철수 부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의 단장이었던 전직 차관급 인사는 김 부사장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가 꺾일 정도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부사장님, 지난번의 무례함에 대해 베트남 정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 한번 저희 땅을 살펴봐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절박함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격적인 조건을 담은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향후 3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공장 부지 무상 제공,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위한 특별 거주구역 조성, 그리고 베트남 정부 차원의 1조 원 규모 인프라 재투자까지 약속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입으신 모든 손실에 대해 15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국가 채권으로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은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통째로 삼성에 저당 잡히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굴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의 반응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베트남 측이 건넨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탁자 위에 태블릿 PC 한 대를 올려놓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와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 세워진 거대한 신규 공장들의 가동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자본은 눈이 없지만 귀는 밝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그 변덕스러운 행정과 신뢰의 파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귀에 이미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돈으로 신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일 법이 바뀔지 모르는 나라에 우리 임직원들의 소중한 땀방울을 다시 맡길 수는 없습니다. 김 부사장의 한마디는 베트남 관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차관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국과 베트남의 오랜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김 부사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우정을 먼저 배신한 것은 베트남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침을 뱉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 했습니다. 우정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자신들이 가져온 그 화려한 제안서들이 얼마나 공허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이라는 시장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베트남은 이제 실패한 실험실이자 다시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위험지대일 뿐이었습니다. 김 부사장은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돌아가셔서 국민들에게 전하십시오. 국가의 국격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타국 기업의 자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베트남 대표단은 삼성 디지털 시티를 나서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 뒤로 보이는 삼성의 로고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베트남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떨군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땀 흘리며 가르쳐주던 그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삼성이 베트남의 밤하늘을 밝히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굴욕적인 사죄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거대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때는 도움을 요청하던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도움을 저버린 국가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법칙이자 삼성이 전 세계에 보여준 본보기였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자신들이 판 무덤 속에서 기나긴 참회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죄는 이토록 무겁고도 처절했습니다. 베트남이 15조 원의 손실을 떠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삼성전자와 대한민국의 기술, 생태계는 마치 불사조처럼 새로운 땅에서 찬란하게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삼성에게 그야말로 레드카펫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이 발로 걷어찬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제가 인도의 노이다 지역에 세워진 삼성의 새로운 전초 기지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풍경은 암흑에 잠긴 베트남과는 정반대의 생동감 넘치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이다의 광활한 대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은 물론 공장 부지까지 연결되는 전용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단 몇 달 만에 완공해버리는 무서운 추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이 규제와 갑질로 시간을 보낼 때 인도는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직접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삼성의 성공이 곧 인도의 성공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박중권 수석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그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그는 다시 한번 푸른색 삼성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배움의 열기로 눈을 반짝이는 수천 명의 인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서서라고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따랐고 기술 하나를 배울 때마다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박 수석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드레아스 씨, 여기 사람들은 기술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가 주는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과 나라를 어떻게 바꿀지 잘 알고 있죠. 배신당한 마음이 이곳의 뜨거운 열기 덕분에 치유되는 기분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보여준 속도전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베트남 공장을 폐쇄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노이다 공장에서는 최첨단 갤럭시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축이 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인도 공장의 수율은 베트남 전성기 시절을 순식간에 추월했고 불량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과 인도의 풍부한 인적 자원이 결합하자 베트남이 자랑하던 제조 경쟁력은 단숨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역시 삼성의 새로운 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삼성은 이제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멀티 허브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어느 한 곳이 다시 베트남처럼 변심한다 하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서 생산량을 대체할 수 있는 무적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삼성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민과 같은 독재자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의 준엄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노이다 공장의 거대한 라인을 따라 걷다 보면 기계들이 내는 활기찬 구동음이 마치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수천 대의 최첨단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인도산 부품들과 한국산 핵심 칩셋을 결합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고철 더미로 변해버린 그 기계들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의 설비들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정성, 어린 관리 속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소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존중하고 가꾸는 문화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요. 인도 경제는 삼성의 입성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으로 수백 개의 한국 협력 업체들이 다시 둥지를 틀었고 노이다는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첨단 산업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삼성의 선택이 곧 정답이다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베트남의 텅 빈 항구와는 대조적으로 뭄바이와 첸나이의 항구들은 인도산 삼성 스마트폰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노이다 공장 옥상에 올라가 인도 대륙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은 베트남의 암흑과는 다른 희망차고 찬란한 황금빛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한때의 시련은 오히려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한국인의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은 베트남이라는 작은 웅덩이를 지나 인도라는 거대한 대륙의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전 세계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 자신감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청년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며 퇴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베트남이 흘리는 피눈물은 이제 인도 대륙의 환호성에 묻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화려했던 시절이 저물고 인도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저 안드레아스 뮬러는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덮으려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목격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이 공장을 옮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저버린 오만한 국가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긍지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을 건드렸을 때 마주하게 되는 필연적인 몰락의 기록이었습니다. 베트남은 1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잃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미래와 국제사회의 신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방린의 그 거대했던 산업단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한때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희망을 꿈꾸며 활기차게 움직이던 그곳은 이제 녹슨 철조망과 깨진 유리창 사이로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외자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삼성을 뒤통수 친 전력이 있는 그 땅에 선뜻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대가이자 탐욕이 빚어낸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한국인은 잊지 않는다는 말처럼 신뢰를 배신당한 대한민국의 상처는 베트남 경제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DNA 속에 흐르는 무서운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불굴의 의지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방패이자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박중권 수석과 김철수 부사장이 보여준 그 냉철한 결단력과 한치, 흔들림 없는 실행력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신들의 땀방울이 서린 기술이 모욕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베트남이 설마 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은 전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고 새로운 거점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본의 힘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정밀, 제조의 노하우와 협력 업체들과의 끈끈한 결속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무기로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재편하는 진정한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감히 조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싶다면 먼저 신뢰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한국인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파트너에게는 영혼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이용하려 하거나 뒤통수를 치려든다면 당신들은 삼성이 베트남에서 보여준 그 차갑고도 처절한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기술을 사라. 숨쉬게 만드는 한국인의 열정과 정신은 결코 약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도 노이다 공장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글을 마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독 찬란하게 빛나는 삼성의 로고는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기술의 존엄성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눈물은 끝이 났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진은 이제 막 새로운 서막을 열었을 뿐입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가서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 물결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진정한 챔피언인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삼성. 당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앞날에 영원한 번영과 승리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해감사였습니다.